뒤에 한미는 한국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풀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군은 유사시 북한 김정은 벙커를 파괴할 능력도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기상청이 북한 핵실험 이틀 만에 실험 직후 규모 4.6의 함몰 지진이 발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핵 실험장 지반 붕괴로 방사능 유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부산 여중생을 마구 폭행한 가해 학생들이 집단 폭행뿐 아니라 성추행도 저질렀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막 성관계 같은 거 하라면서 다 보는 앞에서. 강릉에서도 10대들이 또래 친구를 7시간 동안 감금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전주에서는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10대가 투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잔혹한 청소년 범죄는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오는데 심층 취재했습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생리대 시험 신뢰성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느 것도 못 믿는 소비자들은 안전한 생리대 찾기에 나섰습니다. 면 생리대를 직접 만들어 쓰려는 사람이 늘면서 제작 키트 판매량이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건강식품인 토탄과 다시마환에서 비수 같은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이 돈이 된다는 말에 너도 나도 뛰어들어 멀쩡한 산을 깎는가 하면 편법도 난무합니다. 추적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9시 뉴스 저는 책입니다. 10대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포화해지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10대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를 보면 성폭행이 11,958명, 강도가 2,732명, 방화가 1,043명, 살인이 116명입니다. 총 15,849명, 하루 평균 9명꼴입니다. 그중에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의 범죄도 매년 12%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의 재범률은 10.9%로 성인 재범률 4.5%의 2배를 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죄를 지은 청소년들의 교정을 위해 특별조치를 정한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이 본물을 이룹니다. 무엇이 청소년들을 범죄에 대해 이렇게 무감각하게 만들까요? 인성교육과는 거리가 먼 교육 시스템도 문제지만 드라마와 게임에 넘쳐나는 잔인함도 한 원인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미 간에 체결된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곧 한미 미사일 지침입니다. 2012년 사거리가 800km 늘어났는데 한미 정상이 어제 이 가이드라인에서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 수뇌부의 지하 70m 벙커를 파괴해 응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이 독자적 대북 응징 미사일 능력을 대폭 높이게 됐습니다. 한미 양국 정상이 어젯밤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자는 데 전격 합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사거리 500km 미사일은 1톤 탄두, 800km 미사일은 500kg 탄두로 제한됐지만 이제 중량 제한이 풀렸습니다. 탄두 500kg 미사일은 살상 반경이 반경 200m, 즉 운동장 4개 면적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탄두 1톤 미사일을 쏘면 살상 반경은 400m로 늘어나고 운동장 8개에서 10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1톤 이상 탄두 미사일들을 다량 발사해 북한 전역의 미사일 발사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또 2톤가량의 벙커버스터를 쏘면 지하 50에서 70m에 위치한 김정은의 지하 벙커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2톤 정도가량의 고폭탄 이외에도 벙커버스터 기능까지 결합함으로써 북한의 주요 지도부, 지휘시설 등에 대한 타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탄두 중량 해제로 사거리 1000km 이상의 한국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수십억 달러어치 미군 첨단 무기와 장비를 사갈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첨단 무기 도입과 기술 지원에 잠정 합의한 것이지 아직 구체적인 무기 구입 계획이 정해진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이 군 안팎에선 공중정찰기와 요격미사일 도입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 무기와 장비 구입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기 판매 시 정부와 의회 승인 절차를 앞당기는 개념적 승인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첨단 무기 도입과 기술 지원을 협의한다는 원칙적 합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방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현재 구매 계획에 잡혀 있지 않은 첨단 전략 무기 판매가 향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입 대상에는 이지스함 탑재 요격 미사일인 SM-3가 우선 거론됩니다. 거기에 차세대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 탑재는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계획되고 있습니다.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사거리와 성능을 개량한 신형 팩3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F-35 스텔스 전투기, 대잠 해상 초계기 도입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드 1, 2개 포대 추가 구입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청와대는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해군은 오늘부터 주말까지 동해와 남해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맞선 무력 대응 조치입니다. 군은 강력한 전자기파로 북한의 전력통신망과 핵유도 장치를 마비시키는 EMP 탄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500톤급 신형 호위함의 한 포가 바다와 하늘을 향해 일제히 불을 뿜습니다. 북한 함성과 항공기 침투에 대비한 훈련입니다. 내일부터 9일까지는 남해와 동해에서 한미 양국이 해상 초계기와 헬기 등을 동원해 북한 잠수함을 탐지하는 훈련도 합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 EMP탄에 맞대응할 수 있는 비핵 EMP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반경 100m 내의 전자기기를 무력화하는 EMP탄을 개발했고 현재는 수킬로미터까지 반경을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전 폭탄으로 불리는 탄소 섬유탄도 2021년 전력화를 목표로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합니다. 폭탄에서 살포된 탄소 섬유가 전선을 휘감아 합선으로 정전을 시키는 것이 탄소 섬유탄입니다. 통신선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 폭탄이 개발되면 북한 전력 통신망은 물론이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나 지하 핵 주의 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효과적인 킬체인 전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TV조선 안흥영입니다. 북한이 연일 미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기네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세계 3대 강국이라고 내세웠습니다. 주민들이 만세를 부르며 환호하는 영상도 내보냈습니다. 미국을 향해선 지구에서 쫓아내겠다고 어림장을 놨습니다. 이채인 기자입니다. 북한 선전 매체들은 수소탄 시험 성공 소식을 접한 북한 주민들이 만세를 부르며 환호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대내외 선전전에 나섰습니다. 만세 환성을 터쳐올랐습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위대한 용장을 모셨기에 오늘과 같은 순위가 너무 기뻐서 막 한성을 올렸습니다. 이 궁지와 자부심이 막 가슴에 벅차올라서 이 흥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ICBM 3대 강국에 올라섰다면서 화성 14형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신작 시도 공개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기술을 보유한 세계 3대 강국으로 최강국의 전열에 우뚝 섰다. 북한 노동신문은 한반도에서 핵전쟁 도발책동을 영원히 끝장내려는 게 자신들의 단호한 결심이자 의지라고 했습니다. 또 한미 합동 군사연습에 대응해 선제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는 너희들을 내쫓을 테다. 조선의 밖으로, 지구의 밖으로. 북한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이나 당 창건일인 10월 10일에 ICBM이나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기상청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에 땅이 꺼지면서 2차 지진이 일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핵실험 당일 발표를 했는데 우리 기상청은 처음엔 부인하다가 이틀이 지났어야 따라간 셈이 됐습니다. 방사능이 새에 나왔을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5.7 규모의 인공지진이 발생한 지 8분 30초 뒤에 핵실험 위치로부터 남동쪽 약 7km 부근에서 땅이 함몰되며 4.4 규모의 지진이 관측됐다고 기상청이 발표했습니다. 핵실험으로 땅이 꺼진 결과입니다. 핵실험으로 인해서 만든 공동 부분으로 땅속에 기존에 쌓였던 응력들이 일시에 몰리면서 배출되는 현상으로서 함몰 지진은 핵실험장 붕괴로 인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까지 말해줍니다. 중국 과학기술대학 연구팀은 일본 나가사키 핵폭탄의 7.8배 수준인 6차 핵실험으로 풍계리 핵실험장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북한 핵실험 직후 각각 4.6과 4.1의 함몰 지진이 감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은 당시에는 부인했다가 이틀 만에 발표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중국 쪽에서 이슈가 나오게 되니까 저희들이 월요일날 이제 그게 분석을 해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학대점을 대고 본 겁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이 함몰 지진을 감지하고 기상청에 통보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야 이뤄진 뒷북 발표였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어젯밤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은 역시나 북핵 해법에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에는 가장 강력한 카드, 원유 공급 중단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미국은 김정은이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며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His abusive use of missiles and his nuclear threats show that he is begging for war. War is never something the United States wants. We don't want it now. But our country's patience is not unlimited. 그러면서 강력한 추가 제재만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강력한 제재의 핵심은 북한으로 향하는 원유 공급선을 차단하는 것. 헤이리 대사는 이례적으로 11일 표결이라는 시간표까지 제시하며 안보리 이사국들을 재촉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대북 제재안 가운데 원유가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90% 이상의 원유를 공급하는 중국의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中方绝不允许半岛生乱生战。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현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도 소용없고 비효율적이라고 말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푸틴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권 안정을 보장하는 대가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한미동맹의 균열 조짐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빼고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는 최악의 경우도 거론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윤혜은 기자입니다. 북한이 67년 한미동맹에 균열을 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오늘자 기사에서 한미동맹의 와해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핵 동결을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한국인은 핵무기와 함께 살아갈 요령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균열 원인의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대북 유화 정책을 고집하는 문재인 정부를 지목하며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가 노무현 2.0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핵전쟁을 벌이지 않는 대가로 한반도 적화 통일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최악의 경우 북한이 핵으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고 남한으로 무력 침공할 수 있다고 보도했고 싱가포르 투데이는 김정은이 원하는 건 한반도 통일이라며 주한미군이 없다면 무력 통일도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핵 보유의 목적이 단순한 체제 보장이 아니라 한반도 장악일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면서 동북아를 둘러싼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겠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 등 청와대 입장과 어긋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온 겁니다. 당혹한 청와대와 정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송영문 국방부 장관은 어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고 독자 핵 개발 능력도 있다고 했습니다. 전술 핵을 배치를 해가지고 훈련과 계획을 함께하는 이러한 그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런 대책을 세웠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전문가들과 해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충분히 검토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정부 입장과 다릅니다. 청와대도 하루 만에 원론적 얘기라고 진화했습니다. 송 장관은 또 을지훈련 당시 미군 폭격기의 DMZ 접근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한국 해역에 DMZ에 가까이 오지 않도록 얘기한 것이죠. 한국 해역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요구를 한 거 있기는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앞서 청와대는 이 같은 보도를 부인했었습니다. 송 장관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했고 이지스함의 해상 요격 미사일인 SM-3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ICBM 탄에는 들어갈 수 있다. 정부는 핵 소형화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 장관은 또 대북 응징으로 갈 거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외신 인터뷰에서 북핵 해결을 위해 김정은 등 누구와도 만날 수 있지만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에서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14살밖에 안 된 여중생들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다는 게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습니다. 가해자 A양이 피해자 B양에게 또래들 보는 앞에서 남학생과 성관계를 하면 풀어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하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발길질을 하고 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A양. 폭행을 멈추고 B양에게 무언가를 말합니다. 기분이 나빴는지 다시 폭행을 이어갑니다. 폭행을 멈추고 풀어줄 테니 자신과 일행이 보는 앞에서 남학생과 성관계를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남자를 불러줄 테니까 여기서 막 성관계 같은 거 하라면서 다 보는 앞에서 그러면 풀어줄게. B양은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화가 난 A양은 엽기적인 말까지 하며 더 심하게 폭행했습니다. 때릴 때도 피냄새 나니까 피냄새 좋다면서 애서 때리고. A양이 성추행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쯤 중학교 1학년이던 C양은 A양 등 7명에게 외진 곳으로 끌려가 1시간 동안 폭행당했다고 말했습니다. C양은 남학생을 포함해 또래 친구 여러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성추행 당하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몸 만지고 뺨 때리고 무릎 꿇고 배 위쪽 그쪽을 남자분한테. C양은 A양 등이 후배 여중생들을 지금까지 3차례 넘게 집단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가해 여학생들은 2달 전 1차 폭행 때 노래방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마이크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 학생은 모두 4명으로 늘었고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속보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A양 등 5명은 B양을 노래방으로 불러냈습니다. A양 등은 노래를 크게 틀어놓은 상태에서 마이크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는 당시 학폭위를 열고 A양 등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교육이수와 심리치료를 결정했습니다. 통제 자제하겠다는 다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번이 연기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런 사람들 종합해서 내렸던 결과들이고. B양 어머니는 사과조차 못 받았고 학교에서 어떻게 조치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열린다, 서서 하겠냐고 이런 거만 받고 그 뒤로. 경찰은 A양 등이 B양의 2달 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또 폭행에 가담한 2명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B양의 뺨을 때리고 음료수병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14살 미만이었습니다. 경찰은 A양 등 2명에 대해서는 내일쯤 보복상해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강릉에서도 10대 소녀 6명이 친구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7시간을 가둬놓고 무릎 꿇린 채 때리면서
놀랍게도 동영상을 찍기까지 했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대 소녀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폭행을 당해 얼굴이 엉망입니다. 니 지금 몇 번 잘못했어?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 몇 번 잘못했냐고.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얼굴에 발길질을 합니다. 피우던 담배까지 들이대자 일행이 말립니다. 하지 마! 살인이죠! 16살 A양 등 6명은 지난 7월 강릉의 한 원룸과 경포해수욕장을 돌며 16살 B양을 7시간 동안 집단 폭행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뺏고 자취방에 가뒀습니다. 쓰러졌는데 동생이 피했고 그중 한 명. 이 그냥 오늘 내가 지금 감방 들어간다 이러면서. 때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친구들과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B양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각자 6명은 이유가 있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감정대로 한 명씩 다 때린 거고. B양은 충격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B양 가족은 가해자 일행이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며 강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A양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교내 폭력에 시달려온 여중생이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습니다. 학교 측에 도와달라고 호소도 했고 우울증 치료도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박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오후 4시쯤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15살 박모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양은 15층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박양은 숨지기 직전 SNS에 힘들다며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유서는 없었고 페이스북에 그 자살 암시하는 그런 것만 있었지. 박양은 지난 3월 학교 측에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호소했습니다. 우울증으로도 병원 치료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학교폭력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확히 가서 뭐 어떻게 얘기를 지금 드릴 수가 없고.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청소년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흉포화해지자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자들 교정을 위한 특별 조치를 정한 소년법을 개정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소년법 폐지 청원이 이어졌습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고양이를 돌보던 여성에게 돌을 던져 숨지게 한 용인 캣맘 사건의 범인 초등학생은 만 9살이어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만 10살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도 형사법이 아니라 소년법이 적용돼 보호 처분만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4명 중 1명도 만 14살이 안 돼 형사처벌을 면할 전망입니다. 15살부터 19살까지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법원은 대부분 소년법 특례를 적용해 형을 줄이고 일부는 교도소 대신 소년보호기관에 수용하기도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선 3만 9천 명이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내용을 잘못 알고 청소년보호법 폐지에 서명한 사람도 14만 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강력범죄는 미성년자라도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자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경미하게 처벌하기보다는 법의 원칙적인 처벌이 꼭 있어야 된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고의적 행위하고 아직은 미성숙함에서 발생하는 이런 이제 행위들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놓고 처벌한다는 거는 사실은 아이들의 발달 특성상 적합하지 않다. 소년범을 처벌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커질 조짐입니다. TV조선 강상구입니다. 미국에서는 미성년자라도 잔혹한 살인범 같은 중범죄자에겐 무기징역까지 무거운 형을 선고합니다. 김태훈 기자가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소녀가 법정에 들어섭니다. 미국 미주리주에 살던 알리샤 부스타만티는 2009년 이웃집 9살 소녀를 살해하고 안매장에 기소됐습니다. You and your lawyers knew that they could present evidence and argue for the punishment that you all thought was appropriate. Yes. 범행 당시 15살 미성년자였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성년자라도 살인 등 강력범죄의 경우 판사의 재량에 따라 중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미성년자 복역자가 2,500명에 달합니다. 일본은 형사 미성년을 만 16살로 규정했다가 10대의 흉악범죄를 계기로 만 14살로 낮췄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도 아동 흉악범죄에 대해 엄벌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실제 재판에서는 형량을 줄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형사상 미성년자 범위를 21살까지 올려 폭넓게 보호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빼면 전 세계 미성년자 무기징역 수는 10여 명 정도인 걸로 전해집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정부와 시민단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유해물질 검출 결과와 제품 명단을 공개하면서도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고 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식약처 검증위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느 쪽도 믿기 힘든 소비자들은 스스로 안전한 생리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드러누워버린 여성들. 몸엔 커다란 생리대가 붙었습니다. 가운데는 빨간 글자들이 새겨졌습니다. 모든 유해 성분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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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왜?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교수 등 30여 명은 정부가 생리대 유해물질 전 성분을 철저히 조사하라며 기자회견을 벌였습니다. 어제 식약처는 이들이 제기한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연구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된 생리대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깨끗한 나라뿐 아니라 업계 1위 유한 킴벌리까지 포함됐습니다. 유해성 판단은 미뤘습니다. 현재의 자료를 가지고 인체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얘기. 연구진은 오히려 식약처 검증위원회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반박합니다. 사후 처방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전에 빨리 이런 것을 확인해가지고 여성들의 건강을 확보해달라. 해당 생리대를 써도 된다는 건지 쓰지 말라는 건지 소비자들은 헷갈립니다. 가려웠거나 이런 게 생각이 나서 그런 제품을 써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 일부 소비자들은 일회용 생리대 사용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자르고 꿰매고 이들이 정성스레 만드는 건 면 생리대입니다. 면 생리대를 직접 만들어 쓰려는 사람이 늘면서 제작 키트 판매량이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화학물질은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쓰고 빨아서 또 쓸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와 따님, 이렇게 연인끼리도 오고 그렇게 이제 서로의 건강을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또 더 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선 일주일 새 면 생리대 주문이 18배 폭증했습니다. 물론 대다수 소비자들에겐 쉽지 않은 대안입니다. 그걸 제가 바로 빨아서 뭔가를 처리할 수가 없다면 그걸 계속 들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니까. 기업, 정부, 시민단체, 소비자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결국 믿을 건 자기 자신뿐일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칼슘 성분이 많고 혈액을 맑게 해준다는 톳과 다시마를 요즘 먹기 편하게 환으로 만들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중금속 덩어리였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칼슘 함유량이 많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건강 보조제로 많이 찾는 톳황과 다시마환. 이 몸에 피가 맑아진다는 얘기를 알고 있는데 혈압 관리 또는 노인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건데. 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다시마환과 톳환 제품 30개를 조사했더니
모든 제품에서 생약 안전 기준을 최대 38배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됐고 토탄에서는 기준치의 8배 가까이 많은 카드뮴도 나왔습니다. 비소는 피부암, 폐암 등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이고 카드뮴은 멀미와 빈혈 등을 일으킵니다. 톡과 다시마를 말려 환으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날아가 중금속 함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토탄과 다시마와 모두 기타 가공품이나 수산물 가공품으로 분류돼 중금속 관리 기준이 없어 제조업자들조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국가에서 정한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소비자원은 일단 관련 업체의 판매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토탄과 다시마환 등 건강보조식품은 취약계층인 노인층이 주 섭취 대상이어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학교 폭력을 막아야 할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의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전남 곡성경찰서 45살 A경위는 지난해 9월 모 학교에 학교 전담 경찰관이 됐습니다. 조성가정인 여중생 자매 2명을 담당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상담 절차 없이 학교 밖으로 학생들을 불렀습니다.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두 학생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경찰인데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그런 짓 했다고 하면 안 좋아요. 이런 사실은 학생들이 지난 2일 상담사에게 털어놓으면서 드러났습니다. 오늘도 경찰이 지금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고 이제. 경찰은 지난 3일 A 경위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경위는 혐의를 일부 시인했지만 친근감을 나타내는 차원에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치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도 그 부분은 그건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여중생 자매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추적 취재입니다. 박승희 기자. 예. 요즘 태양광 발전 많이 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당국의 허가만 받으면 누구나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이게 또 돈이 된다고 하니 난개발에 각종 편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시뻘건 민둥산이 솟아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으려 땅 주인이 산의 5분의 1가량을 깎은 겁니다. 상당히 이제 흉물스럽고 좀 위험하고 비가 많이 왔으면 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허가를 받지 않고 산부터 깎았다가 공사가 중단된 지 벌써 반년째입니다. 나무들만 베내고 태양광을 하겠다 해서 허가를 해줬는데 효율을 욕심을 내서 이 깎은 것 같은 얘기네.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땅 주인에겐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다시 공사를 할 경우 15억 원이나 더 들어 땅 주인은 사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설치 비용이 또 들어간다고 한 50억이 들어가니 그걸 공사를 하겠습니까? 못 하는 거지. M1산만 민둥산으로 남게 됐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 패널 아래엔 통나무, 스프링클러 등 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배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끔 한번 풀살로 한번 줘. 서울 사람이라는 거 몰라. 태양광 발전 시설을 축사나 하우스 같은 기존 건물 위에 설치하면 전력 판매 대금을 평지에 지은 것보다 1.5배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얌체 태양광 사업자가 이 점을 노린 겁니다. 불법은 아니지. 편법이지. 이게 대한민국의 행정이 좀 웃깁니다. 관리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지금 한 2만 개 이상이 됐는데 사후 관리를 이제 옹력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매년 한두 건 정도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폐교에 설치된 한 태양광 발전소. 한 업체가
신생에너지 체험장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냈는데 정작 체험장은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스치로풀에다가 그림 몇 장 붙여놓은 것이 50억을 들인다고 하는데 1000분의 1 가격도 안 들여놓고 저걸 다 끝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업체 측이 더는 투자를 못한다고 버티자 주민들은 발전소 폐기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일억망으로 이러한 시기로 해놓고 자기 이들 이 사업에만 급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늘리고는 있는데 허점이 많이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환경 파괴가 일어나도 제재가 어렵고요. 투기 세력이 몰려 부지 땅값을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네, 정부가 오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열흘간의 황금 연휴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모두에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엇갈린 희비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월 황금 연휴 특수를 붙잡으려는 유통업체 간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연휴가 길어서 해외 출국 계획이 있어서 면세점에서 프로모션 하는 게 많다고 해서 일찍 방문했어요. 스쿠터에서 유럽 여행 상품권, 현금 3천만 원까지 면세점 간 경품 경쟁도 불붙었습니다. 내국인 분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계획하고 있어서 실제로 매장에도 많이 내방하고 계시고 매출도 활성화되고 있어서 면세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6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을 때 면세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백화점과 마트의 매출은 각각 16%, 18.6%씩 증가했습니다. 웃음 짓는 유통업계와 달리 제조업계의 표정은 복잡합니다. 석유화학, 자동차 등 설비 투자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 생산 일수 감소는 손실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추석, 설날, 여름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셧다운 들어가거든요. 생산직 라인 다 끊고 이제 임시휴가까지 이게 이어서 할 건지는 합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황금 연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업계 간 기대와 한숨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 과열지구에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파리 대책의 풍선 효과까지 막겠다는 의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다음 달 다시 시행됩니다. 김하린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 아파트 거래가 뚝 끊긴 서울과 달리 지난 한 달 새 6천만 원 오른 7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대구 수성구 아파트 값도 최근 4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해 전국 집값 상승률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두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에 포함시키고 인천 연수구, 부평구, 고양 일산 동구 서구, 부산 전역 등 과열 후보 지역 24곳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주택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거나 앞으로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들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해서 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도 다음 달 중순 사실상 부활됩니다. 최근 석 달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곳 중에서 분양가나 청약 경쟁률, 거래량 과열 기준에 하나라도 들어가면 대상입니다. 가격 규제로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면 장기 공급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은 수급 불균형에 따라서 가격 제어 효과의 한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한 달 만에 꺼내든 정부의 추가 규제가 집값 안정화로 굳어질지 또 다른 풍선 효과로 이어질지 부동산 시장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KBS와 MBC 노조 파업 이틀째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방송장악을 막겠다며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김장겸 MBC 사장은 오늘 노동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80여 명이 청와대를 찾아갔습니다. 언론장악 의혹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소통이 아닌 그동안의 쇼통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입장에 대단히 유감스러움을. MBC 김장겸 사장은 고용노동부 서울 서부 고용지청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지난 1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입니다. 무소불위의 언론 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 노동 행위를 했겠습니까? 왔으니 당당히 조사받고 가겠습니다. 김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MBC 소속 기자와 경호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만드셨잖아요. 그건 책임 안 지십니까? 김 사장과 함께 부당 노동 행위 혐의로 입건된 김재철 전 MBC 사장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KBS와 MBC는 이틀째 파업을 이어가면서 메인 뉴스 등 일부 프로그램에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는 북한 핵실험 상황에서 국가기관 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파업 중단을 위한 긴급 조정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북한 6차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회는 MBC 김장김 사장 체포영장 문제로 야당이 보이콧하면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집권 여당으로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모시고 현안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청와대는 그 대북 고강도 제재 압박을 얘기를 하는데 어제 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미애 대표 대화를 12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북핵 미사일 우리 문식 대표께서는 해결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ICBM을 발사하고 그리고 이번에 6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6차 핵실험은 북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ICBM에 장착하기 위한 수소폭탄을 만들어서 지금 실험을 했다는 건데요.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평화에 대한 위협이고요. 한반도의 이 안보 위기가 정말 심각해져 있다. 새로운 차원의 안보 위기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그동안 대화 기조를 쭉 유지해 오면서 이 대화와 제재를 병행 기조를 갖고 왔죠.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기본적으로는 대화와 제재의 병행 기조인데 지금은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해나가고 그 이후에 성과를 봐가면서 대화 국면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근본적으로는 한반도의 이런 위기는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기조를 깔고 그런 점에서 지금은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통한 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잘 정리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야당에서 이 핵무장론 또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론 이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답형으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예. 그러면 대안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서 이 북한의 지금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것이고요.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한반도는 평화롭게 살아야 되고 국민들이 이런 아주 절대적으로 큰 위협에 노출돼서는 안 되거든요. 남쪽에 전술핵을 배치하면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우리의 주장, 북한은 이제 지금 핵실험을 통해서 핵 보유국으로 완전히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이제 정리해내면서 북에도 비핵 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명백하게 한미 공조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술핵 배치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 보이콧, MBC 김장김 사장 체포영장 문제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한 말씀 더 듣고 싶은 게 원래 을지로 위원장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을의 입장은 잘 아실 텐데 지금 여당 원내대표 되고 나서 너무 갑질에 익숙해진 것 아닙니까? 아이고, 제가 을 중에 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당이라고는 합니다만 120석밖에 안 되는 작은 여당이고요. 우리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좀 자유한국당 좀 달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달래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상당히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MBC의 그 김장겸 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방송을 탄압하고 또는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누차례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도 말씀을 드렸고 또 언론을 통해서 제가 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라도 부당노동 행위 때문에 노동부에서 조사를 받으면 조사에 응해야 됩니다. 그거는 방송사 사장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상 제가 뒤에 질문 하나 드리죠. 그러면 지난번에 방송법 개정안,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앞으로 공영방송 사장 세우겠다는 거. 근데 문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게 좀 반대하는 듯한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딱 뭐 반대하시는 건 아니고 대통령의 의견으로 그렇게 하면 최선의 그 사장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저희 당은 그동안 오랫동안 9년 동안 방송사 안에서 민주성이나 그리고 그 직원들의 의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대안으로서 이제 방송법을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내놓고 있는 거죠. 저희는 그런 기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이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설 논란이 불거졌던 즐거운 살아의 저자 마광수 전 연세대 교수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언장도 있었습니다. 마 교수는 지난해 학교를 퇴임한 뒤 심한 우울증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거침없는 성묘사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마광수 전 연세대 교수가 서울 동부이촌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집을 비운 사이 베란다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마 교수의 누나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운동하러 나간다고 뭐 배드민턴 가지고 나갔어요. 누나가 전화를 막 했어요. 동생이 죽었다고 말이야. 빨리 오라고. 마 교수가 쓰던 방의 책 위에서는 누나에게 모든 유산을 넘긴다는 내용의 유언장이 발견돼 경찰은 마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 교수는 28살에 대학 교수로 임용되면서 천재로도 불렸습니다. 수필집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1991년 파격적인 성애 묘사로 유명한 소설 즐거운 살아로 외설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음란물 제작 반포 혐의로 강의 도중 구속됐습니다. 지금도 마왕수 자만 들어가면 일단 제 책을 읽었든 안 읽었든 간에 일단 눈살을 찌푸리고 그 변태 말이야. 이후 해직과 복직을 반복하다 지난해 8월 연세대를 정년 퇴임한 뒤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수척해지셨어요. 굉장히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지난해 퇴임사에서는 위선으로 뭉친 지식인 사이에서 고통받은 것이 억울하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탈북했다가 재입북한 임지연 씨. 나쁘기다, 자진 입북이다. 각종 축축이 나왔는데요. 이 미스터리한 행적을 임 씨의 남편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일 밤 방송되는 TV조선 탐사보도 7에서 밝혀집니다. 이상준 기자입니다. 喂，你好，是这个张前向的手机吗？ 임지연이 북한 방송에 등장한 지 한 달여 만에 어렵게 접촉한 임지연의 중국인 남편. 조심스레 통화에 응한 그는 임지연의 입국 과정을 소상히 전했습니다. 因为是这样啊，说实话，因为说我想去送他，我们开着车沿着那条江边去走了两天了。但是那呢是从长白过去，这是真的。 임지연을 국경까지 안내해줬다는 그는 지금도 아내의 안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임지연의 고향 친구인 한 남성도 임지연의 월북 과정을 상세하게 증언했습니다. 10년, 4월 10년에 나를 발명하는데 가도 잡히니까 그러니까 남대나게 가겠다. 4월 6일 중국 심양으로 들어간 임지연은 6월 납북설 등 입국 시점을 다룬 그동안의 보도와는 달리 중국에서 남편을 만나 곧바로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음란방송 공개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실상 북한으로 도피한 임지연의 행적은 내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탐사보도 7을 통해 낱낱이 공개됩니다. TV조선
이상진입니다.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 캐나다로 이민을 간 뒤 다시 귀화해서 태극마크를 단 선수가 있습니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 도전하는 노르딕 스키 국가대표 원유민 선수인데요. 이 사연도 꿈도 많은 그의 이야기를 신유만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원유민, 대한민국 1호 장애인 귀화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원유민은 4살 때 트럭에 치여 두 다리와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잃었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거의 없어요. 거의 병원에 살다시피 했을 거예요. 캐나다 이민은 12살 때였습니다. 원유민은 그곳에서 휠체어 농구를 통해 인생의 활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농구 만화 슬램덩크, 소년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좋아하는 캐릭터는 정대만이죠. 그 선수가 보면 그 명장면 있잖아요. 농구가 정말 하고 싶어요. 저도 그게 딱 있었거든요. 대학도 농구 특기자로 입학했고 지난해에는 캐나다 휠체어 농구 대표로 리우 패럴림픽에도 출전했습니다. 원유민은 또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에 조국에서 열리는 동계 패럴림픽에 태극마크를 달고 뛰기 위해 귀화를 결정합니다. 종목은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 훈련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2017 전국 동계체전에 출전해 은메달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냈습니다. 저보다 더 심한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아, 저 선수도 하는데 내가 뭐 군소리 할 수 없지 않나. 끝없는 도전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있는 진정한 스포츠맨 원유민. 평창 패럴림픽을 위해 오늘도 맹훈련 중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솔직히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어제는 북한이 수소폭탄을 실험한 이튿날이었습니다. 추 대표는 북한과의 대화를 12번 언급하면서 핵실험 규탄은 한 차례 그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놀란 건 추 대표의 특사 파견 주장입니다. 추 대표는 북한과 미국에 동시에 특사를 파견해 북미 남북 간 투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과 북한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뭔가 중재라도 해보려는 것처럼 양쪽의 특사를 파견한다고 할 때인지, 그런 특사를 북한이 과연 받아들일 것인지 현실과 동떨어져도 너무 동떨어진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부터 북한과의 대화 무용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와 미국 사이가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 대표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김정은을 가리켜 부모 세대와 달리 개방적이라며 신세대적 사고와 각성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태도 변화를 보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추 대표는 정말 김정은을 모르는 걸까요? 김정은의 잔인한 심성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겁니까? 바른정당 조영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가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기는커녕 북한에 구애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자리를 박차고 퇴장했습니다. 한 말씀 드리죠. 정말 평화를 원하고 대화를 원한다면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북한을 압도하는 힘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네, 현재 충청 남부 일부 지역 비가 오고 있습니다.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돼 내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남해안과 제주에 최고 80mm 이상, 충청 경북 지역 10에서 40, 서울 경기 강원 5에서 20mm로 이 남해안을 제외하고는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는 중부지방 내일 밤에 그치겠고요. 또 남부와 제주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한낮에도 긴 소매 옷을 입으셔야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23도, 대전이 22도에 머물겠고요. 대구, 울산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0도, 창원 21도로 내일은 일교차가 크지는 않겠습니다. 또 내일과 모레 대부분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이 맑겠고요. 또 낮 기온이 올라서 다소 덥겠습니다.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날 대중민주주의에서 통치자의 선의는 곧 반대자를 용인하고 반대자의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단 한 번도 그런 통치자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문민 정부들이 하나같이 실패한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대한 반대자도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멋진 하루가 될 겁니다. 내일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